빌딩의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강지우의 뺨을 때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방금 전 끝난 최 이사와의 면담은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지난 6개월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리스크 예측 알고리즘 프로젝트가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최 이사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를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린 채 그녀의 보고서를 건성으로 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조소와 지루함이 가득했다. 강지우 씨, 아직도 이런 순진한 소리나 하고 다녀. 윤리적 투자 리스크 최소화. 우리 볼코프 캐피탈 서울지사는 돈을 버는 곳이지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고 매 순간 그녀의 전문성을 무시했다. 지우는 굳게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사님, 제 알고리즘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잠재적 손실을 막아 결국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몰되다가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 이사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다. 그의 눈에는 경멸감이 스쳤다. 단기적인 이익이 모여서 회사가 굴러가는 거야. 당신처럼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들이 제일 문제라고. 일단 종이 쪼가리 만들 시간에 나가서 고객 하나라도 더 물어와. 알아들었어.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책상 모서리로 밀어냈다. 그건 명백한 거절이자 모욕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을 나온 지금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여의도의 화려한 마천루들은 빗물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마치 그녀의 암담한 미래처럼. 지우는 우산조차 펼칠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노력, 그녀의 신념이 이 거대한 금융 자본의 심장부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최 이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전형적인 강자였다. 약한 자를 짓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부류. 지우는 그런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 신뢰는 투명성과 윤리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이 차가운 빌딩 숲에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걸음이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져 더 이상 한 걸음도 떼기 힘들다고 느꼈을 때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화려한 대로변에서 한 블록 벗어난 어두운 골목길 입구, 한 남자가 비를 흠뻑 맞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젖은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에 버려진 조각상처럼 보였다. 지우는 걸음을 멈췄다.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비에 젖어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다. 우산도 가방도 없이 그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짙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단순한 나고자라기보다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익히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오히려 무표정하게 보이는 것일지도 몰랐다. 지독한 고독감,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 같은 것들이 그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자신 역시 방금 전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린 기분이었기에 그 낯선 남자의 모습에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는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 늦은 밤 어두운 골목 낯선 남자. 모든 경고 신호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그의 멈춰버린 듯한 모습,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그 고통스러운 정적이 지우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방금 전 최 이사에게 느꼈던 무력감과 절망감을 떠올렸다. 지금 이 남자도 그런 기분일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처지도 비참한데 누굴 돕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 그녀의 발소리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날카로웠다. 그 눈빛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었다. 그의 시선에 지우는 순간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조용히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그녀의 손에 들린 우산을 그리고 다시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의아함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산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지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라도 쓰세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손에 억지로 우산 손잡이를 쥐어주었다. 남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남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산을 넘겨주자마자 거센 빗줄기가 지우의 머리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뒤져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다. 오늘 아침 혹시 몰라 챙겨 나왔던 자신의 이니셜 KJW가 작게 수놓아진 하얀색 손수건이었다. 그녀는 그것 역시 남자의 다른 쪽 손에 쥐어주었다. 얼굴이라도 닦으세요. 남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에 들린 우산과 손수건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지우는 이 이상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자신의 좌절감, 그리고 이 남자의 정체 모를 고통이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그럼 지우는 짧게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줄 우산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행이 거대한 절망 속에서 건넨 아주 작은 위로가 스스로에게도 위안이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도시의 밤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알렉산더 볼코프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우산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플라스틱 천 위로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른 쪽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부드러운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서울지사에서 발견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배신의 증거들로 인해 그는 거의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볼코프 캐피탈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장 믿었던 최 이사가 그 중심에 있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그는 경호원들도 따돌린 채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이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에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때 그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 역시 지치고 절망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고통을 알아본 듯 망설임 없이 다가왔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유일한 비호 수단이었던 우산을 건네고 사라졌다. 이 무자비한 금융의 세계에서 특히 오늘 같은 배신의 날에 그가 받은 것은 순수한 친절이었다. 계산되지 않은 조건 없는 선이었다. 알렉산더는 손에 쥔 손수건을 들어 올렸다.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정갈하게 수놓아진 이니셜 KJW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방금 사라진 여자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젖은 어깨로 망설임 없이 빗속을 헤치고 나아가던 그 작은 모습. 그는 차갑게 식어버렸던 자신의 심장 한구석에서 희미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우산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모조리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는 이 작은 손수건의 주인을 찾을 것이다.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건넨 사람. 강지우,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안에서 되뇌었다. 한편 집에 도착한 지우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흠뻑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몸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었다. 최 이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자신의 꿈,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밤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공허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곧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오늘 밤이 아주 길 것이라고 예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최고층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알렉산더 볼코프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새 그의 머릿속은 서울지사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빗속에서 만난 그 이름 모를 여자의 잔상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그녀가 건네준 하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고급 세탁 서비스로 조심스럽게 건조되었지만 여전히 희미한 빗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손수건 한쪽에 수놓아진 KJW라는 이니셜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냉혹한 금융계에서 그는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왔다. 인간의 선이란 철저한 계산 혹은 위선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젯밤 그녀의 행동은 그 모든 것을 비웃는 듯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만난 그 순수한 친절은 그가 막 확인한 거대한 배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보스. 낮은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의 충직한 수석 비서이자 경호 총괄인 드미트리가 들어섰다. 드미트리는 어젯밤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사라졌던 상사를 찾느라 밤새 애를 태웠다. 그는 볼코프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서울지사 문제는. 볼코프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손에 쥔 손수건을 드미트리에게 건넸다. 이걸 찾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드미트리는 예상치 못한 물건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이 손수건의 출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손수건의 주인, 볼코프가 드디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폭풍우가 치는 하늘보다 더 어둡고 깊었다. 어젯밤 십시경 여의도 K빌딩 근처 골목 여자였다. 다른 정보는 없어.
이니셜이 전부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드미트리는 이니셜을 확인했다. KJW. 지극히 평범한 정보였다. 하지만 그는 상사의 명령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보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드미트리는 손수건을 특수보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대답했다. 그는 볼코프가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그를 보좌하며 배운 첫 번째 원칙은 알렉산더 볼코프는 절대 사소한 일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손수건의 주인은 그가 모르는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를 쥐고 있을 터였다. 같은 시각 볼코프 캐피탈 서울지사 사무실. 강지우는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출근했다. 빗물에 젖었던 옷은 대충 말렸지만 축축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든 듯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어젯밤의 절망감은 아침이 되어도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컴퓨터를 켜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장 데이터들을 화면에 띄웠다.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유난히 싸늘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애써 외면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어젯밤 그녀가 최 이사의 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나온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포식자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은 곧 먹잇감이 된다는 의미였다. 지우는 자신을 향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모니터에만 집중하려 했다. 오전 내내 그녀는 최 이사의 호출을 기다리며 초조해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차라리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낫지. 이 고요함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의 피와 땀, 그리고 그녀의 신념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데이터를 개인용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회사 서버에 있던 원본 파일들을 암호화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마침내 최 이사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 대신 차가운 사무적인 톤이었다. 강지우 씨, 지금 바로 이사님실로 오세요. 그리고 어제 보고했던 자료 관련 데이터 전부 가지고 오시고요. 지우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는 직감이었다. 그녀는 태블릿 PC 하나만을 든 채 이사실로 향했다. 최 이사는 어제와 달리 자신의 자리에 점잖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교활하게 번뜩였다. 그는 지우를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까딱거리며 본론을 꺼냈다. 어제 내가 강지우 씨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봤어. 지우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이사님. 최 이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보고서 자체는 쓰레기였지만 당신이 사용하려던 기본 아이디어, 그 예측 모델이라는 거, 어쩌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시혜를 베푼다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났다. 그래서 말인데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지우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가진 모든 원본 데이터와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회사 중앙 서버에 제출해. 회사 자산으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봐야 하니까.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평가가 아니라 강탈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통째로 훔치려는 속셈이었다. 지우는 두 손을 굳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이사님, 그 알고리즘은 제 개인 시간에 개인 장비를 이용해 개발한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회사에 제출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칠 것 같은 기세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개인 시간 강지우 씨 당신 월급은 볼코프 캐피탈에서 나가는 거야. 당신이 이 빌딩 안에서 숨 쉬는 동안 생각한 모든 아이디어는 회사의 자산이라고. 그걸 아직도 몰라.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다. 법적으로 따지면 다릅니다. 그것은 제 지적 재산입니다.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최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법이 바닥에서 법이 뭔지 알아. 내가 법이야. 강지우 씨, 지금이라도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최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퇴근 전까지 제출해. 그리고 명심해.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당신 컴퓨터 이미 보안팀에서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는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우는 거의 도망치듯 이 사실을 빠져나왔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최 이사가 단순히 그녀의 공을 가로채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다른 목적, 아마도 그가 은밀하게 추진하는 불법적인 거래에 그녀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압박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이제 도둑이 든 집에서 유일한 보물을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드미트리가 볼코프에게 첫 번째 보고를 하고 있었다. KJW 이니셜과 어젯밤 CCTV에 찍힌 흐릿한 이미지를 대조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한 명 특정했습니다. 드미트리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볼코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 증명사진이 떠 있었. 이름 강지우, 28세. 현 볼코프 캐피탈 서울지사 리스크 관리팀 소속 애널리스트입니다. 드미트리가 보고하는 순간 볼코프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자신의 회사, 그것도 자신이 지금 막 배신의 증거를 잡아낸 바로 그 지사의 직원이었다. 볼코프는 강지우의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평범한 학력, 눈에 띄지 않는 경력. 하지만 최근 업무 평가란에 최 이사가 직접 작성한 코멘트가 눈에 띄었다. 고집이 세고 비협조적임, 팀워크의 부적합. 볼코프는 이 코멘트에서 다른 의미를 읽어냈다.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스,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어젯밤에 감사의 표시를 전할까요? 아니면 알렉산더 볼코프는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배신자 최 이사, 그리고 그 밑에서 비협조적이라고 낙인 찍힌 젊은 애널리스트.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절망감. 그리고 오늘 최 이사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강탈하려 한다는 지우의 예감.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아니, 볼코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마. 대신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최 이사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드미트리의 정보팀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알렉산더 볼코프의 책상 위에는 강지우라는 한 인간을 분해하고 재조립한 것과 같은 방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것은 단순한 신상 명세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학창시절 논문, 금융권 입문 초기의 성과, 그리고 볼코프 캐피탈 서울지사에서 지난 3년간 제출했다가
번번이 묵살당한 모든 제안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볼코프는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보고서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다. 강지우는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애널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장의 이면에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는 탁월한 직관력과 그것을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논리력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인재였다. 그녀가 대학 시절 마지막 학기에 제출했던 논문의 제목은 윤리적 금융 시스템을 위한 예측적 리스크 모델링이었다. 볼코프는 그 제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수많은 탐욕스러운 천재들 사이에서 그녀는 윤리라는 이 바닥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단어를 자신의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사 후 제출했던 모든 제안서는 한결같이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모든 제안이 최 이사 선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로 불리지만 그녀의 분석을 따랐던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년간의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옳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 이사는 그녀의 재능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볼코프는 어젯밤 최 이사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딴 종이 쪼가리 만들 시간에 그는 강지우의 좌절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이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했을 터였다. 바로 그 알고리즘. 드미트리의 보고서는 개인 프로젝트로 추정되는 고도의 암호화된 파일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내용은 접근 불가능했다. 최 이사는 드미트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최근 2분기 연속으로 막대한 비공식 손실을 냈습니다. 보스가 파견한 비밀 감사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만회하거나 혹은 은폐하기 위해 필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강지우의 개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구명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 이사는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강지우의 재능을, 그녀의 알고리즘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부패한 심장부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볼코프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그는 이 유능하고 정직한 분석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느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그녀가 궁금해졌다. 한편 지우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사실에서 나온 그날 이후 최 이사의 압박은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는 지우에게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업무라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 정리를 지시했다. 그것은 그녀의 시간을 소모시키고 정신을 갉아먹기 위한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그녀는 매일 야근을 강요당했고 보안팀 직원들은 시시때때로 그녀의 자리로 와서 시스템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하에 그녀의 컴퓨터를 뒤적거렸다.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감시망에 갇힌 생쥐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모든 중요한 알고리즘 데이터를 USB에 담아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녔고 회사 컴퓨터로는 오직 위장 작업만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최 이사를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오늘 아침 그는 팀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지우를 망신 주었다. 강지우 씨는 아직도 지난주에 지시한 자료 정리를 끝내지 못했나.
그런 기본적인 업무 능력으로 어떻게 리스크 분석을 하겠다는 거지. 볼코프 캐피탈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월급 주려고 있는 회사가 아니야.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그녀에게 밝혔다.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최 이사가 원하는 바였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반발하다가 해고당할 명분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 잠시 숨을 골랐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헬쑥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알고리즘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최 이사 같은 부패한 인간에게 자신의 꿈을 넘겨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직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가 그녀를 순순히 놓아줄 것인가였다. 그녀는 최 이사가 자신을 해고하고 합법적으로 컴퓨터를 압수할 구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전에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안전하게 가지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같은 시각 볼코프는 드미트리에게 최종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녀는 이미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볼코프 캐피탈과 관련된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지친 눈빛이 떠올랐다. 새로운 신분을 준비해 볼코프가 말했다. 볼코프 캐피탈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이름은 알렉스, 러시아계 미국인으로 하지. 그녀의 알고리즘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로 위장한다. 드미트리의 눈이 커졌다. 보스, 직접 움직이시겠다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볼코프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최 이사를 잡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야. 난 강지우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신념이 진짜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강한 이끌림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지 피해자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가 자신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사이기를 바랐다.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를 파악해 사무실 근처 그녀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완벽한 우연을 가장해야 한다. 볼코프는 어젯밤 자신을 구원했던 그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어쩌면 이번에는 자신이 그녀를 구할 차례인지도 몰랐다. 그는 이 유능한 분석가가 탐욕스러운 이사 한 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진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강지우는 며칠째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최 이사의 압박은 이제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쪼개 사무실 근처에 작은 카페로 피신했다.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에 위치한 그녀만이 아는 조용한 피난처였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쓴 커피를 주문하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그녀의 앞에는 최 이사가 던져준 의미 없는 데이터 더미가 가득한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골몰했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최 이사가 업무 태만과 회사 기밀 유출 시도라는 명목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압수하려 들 것이 뻔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값비싸 보이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캐주얼한 재킷에 짙은 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위압감보다는 세련된 여유가 느껴졌다. 그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지우의 바로 옆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지우는 다시 자신의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은 낯선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존재감은 이상하게도 뚜렷하게 느껴졌다. 그가 주문한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간지렸다. 잠시 후 남자가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볼코프 캐피탈의 데이터로군요. 요즘 그쪽 시장 변동성이 아주 흥미롭던데.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그녀의 태블릿 화면을 훔쳐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회사 아이디 카드가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본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고 카드를 셔츠 안으로 숨겼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알렉스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소규모 벤처 캐피탈리스트죠. 서울의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깔끔한 디자인의 명함을 한 장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알렉시아이 볼코브레, 그리고 생소한 이름의 VC 펌. 지우는 볼코프라는 성이 흔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 볼코프와 연관 지을 리는 만무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명함을 받아들었다. 강지우입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대화를 이어갈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알렉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볼코프 캐피탈 같은 거대 기업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요? 밖에서 보기엔 모든 것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의 질문에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동적 아니 부패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어차피 다시 볼 일도 없는 이방인. 그리고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벤처 캐피탈이라는 신선한 영역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억눌러 왔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역동적이죠. 단기 수익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아치울 기세로 역동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냉소가 담겨 있었다. 알렉스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영혼이라 꽤 비싼 거래군요. 하지만 그게 금융의 본질 아닌가요? 수익 창출.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탐욕의 본질이죠. 금융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설파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이 바닥은 오직 숫자, 그것도 당장 눈앞의 숫자만 좇고 있어요.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은폐되고 얼마나 많은 가치가 훼손되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그녀는 최 이사의 얼굴을 떠올렸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눈 감아요. 아니, 오히려 조장하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의 넋두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며칠간 쌓인 울분이 터져 나왔다. 알렉스는 커피잔을 든 채 그녀의 말을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판단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공감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그의 그런 태도에 지우는 더욱더 솔직해졌다. 저는 믿어요.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와 안정성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윤리적인 기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비웃어요. 돈 버는데 윤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 제가 틀렸나 봐요. 이 바닥은 원래 그런 곳인지도 모르죠. 알렉스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지우 씨.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말한 그 이상이 바로 미래의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단기 수익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거품에 갇혀 자멸하게 될 겁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처럼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들의 신념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이죠. 그는 지우의 태블릿을 힐끗 보았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작업 말고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렉스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단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볼코프 캐피탈의 가장 큰 리스크로 보이는군요. 그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조약돌처럼 다루고 있으니. 그의 비유는 정확했다. 지우는 이 알렉스라는 남자가 범상치 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며칠 동안 만난 그 어떤 동료나 상사보다 그녀의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당신의 그 이상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모델이라도 있습니까? 가설이라도 좋습니다. 그가 물었다. 지우는 망설였다. 자신의 알고리즘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남자에게만큼은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었다. 그런 모델을 구상하고 있어요. 시장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미리 감지하고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투자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시스템이죠. 단순히 손실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위험이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모델입니다. 알렉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이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진 공학자였다. 그는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만났던 연약해 보였던 여자가 사실은 이 거대한 제국의 부패를 도려낼 가장 날카로운 메스를 쥐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최 이사를 제거할 열쇠일 뿐만 아니라 볼코프 캐피탈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었다. 알렉산더 볼코프는 이 만남이 우연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필연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손을 잡아야 했다. 강지우 씨.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그 모델 만약 완성된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런 이상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내줘서 고마웠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그 위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진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죠. 그는 자신이 건넨 명함을 가리켰다. 지우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렉스는 카페를 나갔다. 지우는 한동안 그가 앉았던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상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아직 이 낯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볼코프 캐피탈의 정점, 알렉산더 볼코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알렉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우의 발걸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출근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낯선 이방인과의 짧은 대화는 그녀의 꺾였던 신념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최 이사의 압박에 굴복하여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을 지켜내고 이 썩어 빠진 곳을 당당히 떠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미묘한 변화를 놓칠 최 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통유리 창을 통해 자리에 앉아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지우를 매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과 피로에 찌들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어깨는 굳게 펴져 있었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빛에는 위태롭지만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최 이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직감했다. 강지우가 더 이상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알고리즘을 들고 다른 투자자를 만나러 다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녀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 전에 합법적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보안팀장과 인사팀장을 호출했다. 강지우가 낌새를 챈 것 같다. 최 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가지고 놀 시간 없어. 오늘 안으로 끝낸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사님. 프로젝트 트라이던트 관련 가상 데이터를 그녀의 단말기에만 배정해 두었습니다. 최 이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실행해. 모든 증거는 완벽해야 해. 그 어떤 법무팀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그날 오후 지우는 최 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 이메일을 받았다. 긴급 MA 건 프로젝트 트라이던트라는 붉은색 플래그가 붙어 있었다. 내용은 극비리에 추진 중인 소규모 핀테크 기업 인수를 위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3시간 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지우는 즉각적인 위화감을 느꼈다.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가 왜 팀장도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바로 전달된단 말인가. 그녀는 임시로 발급된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가상 데이터룸에 접속했다. 제공된 데이터는 이상할 정도로 허술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 인수 대상 기업의 가치 평가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것은 분석이 아니라 누군가 짜 맞춘 각본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이사의 지시였고 거부하는 순간 업무 지시 불이행이라는 덫에 걸리게 될 터였다. 지우는 함정임을 알면서도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꼼꼼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며 동시에 보고서 곳곳에 이 데이터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지, 어떤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기록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할 유일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이 작업이 자신을 올가맬 덫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녀가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보안팀장의 사무실에서는
은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지우의 워크스테이션의 백도어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트라이던트의 핵심 데이터를 복사하여 미리 준비해둔 유령 이메일 계정으로 볼코프 캐피탈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 하나로 전송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모든 유출 작업은 흔적도 없이 완료되었다. 지우가 막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였다.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모니터에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다. 경쟁사인 아펙스 인베스트먼트가 볼코프 캐피탈의 비밀스러운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다. 그들의 발표 자료에는 프로젝트 트라이던트의 핵심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최 이사가 이사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감히 회사 기밀을 유출했어. 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는 즉시 보안팀에게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모든 것이 그가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보안팀의 감사는 신속했다. 불과 30분 만에 보안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최 이사에게 보고했다. 이사님, 유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강지우 씨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나갔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로 향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전 보고서만 작성했을 뿐입니다. 최 이사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말도 안 돼. 여기 로그 기록이 전부 남아있어. 프로젝트 트라이던트의 보안 데이터룸에 접속한 건 오늘 오후 이 회사에서 당신이 유일해. 그가 태블릿을 그녀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과 거의 동시에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된 기록이 선명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지우가 절박하게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동료들은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조작 며칠 전부터 회사에 불만을 품고 비협조적으로 굴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나를 그리고 볼코프 캐피탈을 배신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사팀장에게 고개를 짓했다.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우 씨, 귀하는 금일부로 회사 기밀 유출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즉시 직무 정지 및 대기 발령 조치합니다. 즉시 사원증과 모든 회사 자산을 반납하십시오. 보안팀의 안내에 따라 사옥에서 퇴거해야 하며 본건에 대한 내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개인 물품은 압수됩니다. 안 돼요. 지우가 절규했다. 그녀의 컴퓨터, 그녀의 책상 서랍, 비록 진짜 알고리즘은 그녀의 목에 걸린 USB에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연구 자료와 위장용 데이터가 담긴 컴퓨터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이건 불법입니다. 최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지우의 컴퓨터 본체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불법, 이제 곧 네가 한 짓이 불법이라는 걸 검찰에서 증명하게 될 거야.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저항하면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끌어내. 지우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수십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죄자처럼 양팔이 붙들려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가방과 소지품은 비닐봉지에 담겼고
그녀의 컴퓨터는 보안팀에 의해 압수되었다. 그녀의 모든 노력, 그녀의 경력, 그녀의 명예가 한순간에 짓밟렸다. 빌딩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던져지듯 쫓겨난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몇 시간 전 카페에서 알렉스와 대화하며 품었던 작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이제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회사를 배신한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최 이사가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알렉스, 이 작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지우는 얼마나 오랫동안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도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금융 빌딩 앞에서 쫓겨난 한 여자의 비참한 모습을 힐끗거렸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굴욕감,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막막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인 범죄자 업계의 배신자가 되었다. 최 이사의 완벽한 함정에 빠진 그녀는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컴퓨터는 압수되었고 그녀의 모든 접근 권한은 차단되었다. 법적 대응을 생각했지만 상대는 거대한 볼코프 캐피탈이었다. 그들의 법무팀은 그녀가 조작을 주장하는 순간 그녀를 무고죄로 다시 엮어 넣을 터였다. 그녀는 목에 걸린 USB를 움켜쥐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였지만 이제 이것을 어디에서 펼쳐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녀의 눈앞에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최 이사가 보낸 사람이거나 혹은 그녀를 연행하러 온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뒷좌석에 짙게 선팅된 유리창이 천천히 내려갔고 그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알렉스였다. 그는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여유롭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깊은 눈은 얼음장처럼 냉철하게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와 눈물 자국이 남은 뺨을 지나 그녀의 절망 그 자체를 응시하고 있었다. 타시죠, 강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다. 지우는 망설였다. 이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고작 2번 만난 낯선 벤처 캐피탈리스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 그녀는 이 차가운 길거리에서 밤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일어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출발하며 그녀를 비웃는 듯한 볼코프 캐피탈 빌딩을 뒤로했다. 차 안은 완벽하게 방음되어 바깥 세상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알렉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침묵에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어떻게 알고 오셨죠?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고 있었죠. 최 이사 같은 부류가 당신 같은 인재를 순순히 놓아줄 리 없으니까. 그의 말이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 당신이 하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알렉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프로젝트 트라이던트.
아펙스 인베스트먼트로의 유출.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조잡한 함정입니다. 당신 정도의 분석가가 그렇게 허술한 흔적을 남길 리 없죠.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이 세상에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들어서 멈췄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알렉스가 드디어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거대한 싸움을 앞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강지우 씨,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덫에 걸렸습니다. 최 이사는 당신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당신의 알고리즘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습니다. 당신이 압수당한 컴퓨터에는 아마 당신의 연구 자료를 훔치기 위한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을 겁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혼자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볼코프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있고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개인일 뿐이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무게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왜 저를 돕죠? 당신은 저를 거의 모르잖아요. 당신이 얻는 게 뭐죠? 지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특히 이 금융 바닥에서는 더욱 잘 알고 있었다. 알렉스는 그녀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첫째, 저는 부패를 혐오합니다. 특히 최 이사처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짓밟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둘째, 저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카페에서 말했듯이 저는 당신의 그 이상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건 저에게도 손해입니다.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지우는 그 이면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저에게는 최고의 법률팀과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뚫을 수 있는 기술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을 겁니다. 당신이 최 이사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낼 겁니다.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제가 제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특히 당신의 그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를 저와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당신이 가진 가치의 증명서니까요. 지우는 갈등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인 알고리즘마저 이 낯선 남자에게 넘겨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떠올렸다. 이대로 무너진다면 알고리즘은커녕 자신의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녀에게 알렉스는 유일하게 내려온 동아줄이었다. 좋아요. 지우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다시 한번 단단해졌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 알고리즘을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 씨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그건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조력자일 뿐입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첨단 보안 시설이 갖춰진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지우가 본 적 없는 날카로운 인상의 동유럽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컴퓨터 천재처럼 보이는 젊은 한국인 해커였다. 알렉스는 그들을 내 컨설턴트들이라고 소개했다. 드미트리, 그리고 민준입니다. 알렉스가 소개했다. 이들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사람들입니다. 드미트리 볼코프의 충실한 비서는 지우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고, 민주는 이미 자신의 노트북 여러 대를 펼쳐놓고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우는 이곳이 단순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사무실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곳은 마치 비밀 작전 본부 같았다. 알렉스는 회의실 중앙에 거대한 모니터를 켰다. 자, 강지우 씨, 시간이 없습니다. 최 이사는 지금쯤 당신의 컴퓨터를 뒤지며 당신의 알고리즘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가 당신의 원본에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볼코프 캐피탈의 서버에 침투해야 합니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반격이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에는 제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과 최 이사가 의심스러워 제가 따로 백업해둔 최근 몇 달간의 내부 통신 기록 일부가 들어있어요. 민준의 눈이 빛났다. 좋아요. 이걸 기반으로 최 이사가 사용했을 백도어를 추적해보죠. 지우는 민준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비밀팀의 핵심 브레인이 되었다. 볼코프 캐피탈의 보안 시스템은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최 이사 같은 고위 임원들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급행 통로가 있어요. 아마 그는 그걸 이용해 데이터를 유출하고 당신에게 덮어 씌웠을 겁니다. 그 통로의 로그 기록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민준에게 시스템의 취약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그들의 작업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나는 지우의 모습에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안전가옥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겼고 창밖은 완벽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지우, 알렉스, 드미트리, 그리고 민준. 네 사람은 거대한 모니터 앞에 모여 볼코프 캐피탈이라는 철옹성의 심장부를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USB를 민준에게 건넸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은 사치였다. 민준은 이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노트북 3대가 삼각형을 이루며 배치되었고 네 번째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에너지 드링크 캔을 따며 말했다. 볼코프 캐피탈의 보안은 크라켄 시스템이죠. 뚫기 어렵기로 악명 높지만 설계자 본인이 부패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강지우 씨, 가이드를 부탁해요.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최 이사는 극도로 교활하지만 동시에 지독히 오만해요. 그는 공식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하는 자신만의 뒷문을 분명히 만들어 뒀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든 가짜 로그가 아니라 그 뒷문을 통과한 진짜 기록을 찾아야 해요. 그녀는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 자신이 평소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백업 서버의 경로를 정확히 짚어냈다. 최 이사는 숫자에 병적으로 집착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징적인 것들에 약해요.
지우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의 개인 서버 암호는 아마 그의 초기 성공작이나 혹은 그가 존경하는 인물과 관련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이카루스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큰 돈을 만진 프로젝트죠.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해킹 기술을 넘어선 범죄자의 심리 분석에 가까웠다.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지우가 알려준 서버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이 서버 외부망과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최 이사의 개인 태블릿과 다이렉트로 연결된 포트가 있네요. 보안팀도 모르는 백도어가 확실합니다. 그는 코드를 입력하며 방화벽의 가상 장벽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거기에요. 그 태블릿의 임시 저장 폴더나 동기화 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지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는 최 이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으로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던 모습을 기억해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증거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타입이었다. 그녀의 직감이 그들의 손가락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카루스를 키워드로 조합된 여러 암호를 대입했고 마침내 서버에 숨겨진 파티션이 열렸다. 그곳에는 최 이사가 자신의 모든 불법 행위를 기록해둔 비밀 장부가 있었다. 조작된 로그 파일의 원본과 지우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계획서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침내 그들은 조작되지 않은 원본 로그 파일에 접근했다. 화면에 떠오른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최 이사가 프로젝트 트라이던트 데이터를 경쟁사에 넘긴 시각은 지우가 관련 이메일을 받기 정확히 3시간 전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당신의 알고리즘을 노렸다는 증거도 찾았습니다. 민준이 다른 창을 띄웠다. 거기에는 최 이사가 보안팀을 이용해 지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특정 알고리즘 파일을 복사하려 시도했으나 지우가 설정해둔 다중 암호화 때문에 실패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신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민준이 혀를 내둘렀다. 지우는 안도감 대신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알렉스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의 이름 아래에서 이런 노골적인 강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이사님, 민준이 알렉스를 불렀다. 그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알렉스가 아닌 다른 호칭을 쓸 뻔했다. 최 이사가 데이터를 넘긴 경쟁사 계좌. 추적해보니 위장 계좌였습니다. 실제 자금은 스위스의 제니스 홀딩스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알렉스와 드미트리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제니스 홀딩스, 알렉산더 볼코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것은 그가 이끄는 본사 비밀 감사팀이 지난 6개월간 추적해온 거대한 돈 세탁의 종착지였다. 그는 서울지사의 작은 비리를 의심했지만 이제 그 비리가 자신의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였음을 확인했다. 최 이사는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최 이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세탁은 본사 내부에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이사급이 아니라 더 거대한 카르텔의 일원일 뿐입니다. 보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한 명의 부패한 상사에게 괴롭힘 당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대한 금융 범죄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전부 연결되어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이사가 그녀의 알고리즘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실적용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비리를 은폐하거나 혹은 더 큰 거래를 위한 협상 카드였던 것이다. 증거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드미트리가 최종 확인을 했다. 이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 이사와 그 배후 세력을 모두 엮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볼코프 본사의 보안 서버로 전송을 완료했다. 방안의 긴장감이 마침내 안도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모든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고 민준이 자신의 시스템에서 모든 접속 흔적을 지웠을 때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4시. 지우는 완전히 탈진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것을 넘어 회사의 거대한 비리를 밝혀냈다. 알렉스 씨, 이제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당신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렉스는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온화한 미소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냉혹한 포식자, 월스트리트의 차르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밤새 그들이 밝혀낸 진실처럼 차갑고도 선명했다. 강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깊게 울렸다. 당신은 당신의 결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 서울에 온 진짜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드미트리에게 눈짓했다. 드미트리는 지우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지우는 영문을 모른 채 그것을 받아들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공식적인 조직도가 떠 있었다. 최상단 그룹 회장 체일만의 자리에 있는 사진.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알렉스의 얼굴이었다. 공식 직함은 알렉산더 지 볼코프.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알렉스, 볼코프.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볼코프 캐피탈에. 회장님, 그녀는 카페에서의 대화를 떠올렸다. 볼코프 캐피탈 같은 거대 기업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요? 그 질문은 자신을 떠보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녀가 감히 회사의 총수 앞에서 자신의 회사를 비난했던 것이다.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알렉산더는 안주머니에서 익숙한 손수건을 꺼냈다. 그것은 며칠 전 그녀가 건넸던 지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정갈하게 다려진 하얀 손수건이었다. KJW라는 이니셜이 새벽빛에 선명하게 빛났다. 그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남자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날 내 제국의 심장부에서 끔찍한 배신을 확인했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한 가치, 바로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썩지 않은 진정한 원석을. 지우는 손수건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요. 빗속의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그 비참한 행색의 남자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제국의 황제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절 알고 접근하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두려움이 섞여 나왔다. 카페에서의 만남도 전부 계획된 거였나요?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아찔함을 느꼈다. 아니,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그저 손수건의 주인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드미트리가 당신이 최 이사 밑에서 핍박받는 애널리스트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죠. 나는 당신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선자인지.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시험하는 자의 눈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를 바라보는 눈이었다. 그리고 강지호 씨, 당신은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칼이 될 겁니다. 나와 함께 이 제국을 청소할 내 칼 말입니다. 볼코프 캐피탈 서울지사의 메인 컨퍼런스룸은 살얼음판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새벽 대바람부터 소집된 그룹 회장 주재 긴급 이사회. 모든 임원진이 영문도 모른 채 굳은 얼굴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활발했을 그들의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불안한 침묵만이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그들의 불안한 시선은 상석의 빈 의자 그룹 회장이 앉을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 이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을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밤새 동결된 자신의 모든 계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스위스와 뉴욕의 모든 창구가 마치 거대한 철문처럼 닫혀버렸다. 그룹 회장 참석, 그 세 단어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이것이 어제 자신이 처리한 강지우의 일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감히 총수가 직접 나설 줄은 몰랐다. 육중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드미트리였다.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과 기계처럼 절도 있는 걸음걸이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알렉산더 볼코프, 사진으로만 보던 제국의 황제가 살아있는 전설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몸을 감싼 갑옷처럼 보였고 그의 차가운 푸른 눈은 좌중을 천천히 훑었다.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알렉산더 볼코프의 바로 반보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오는 인물이었다. 어제 그들이 쫓아냈던 강지호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흠뻑 젖은 패배자가 아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드미트리가 건넨 완벽한 핏의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지성과 결의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확신과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고통을 응축시킨 듯한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알렉산더의 뒤에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왔다. 최 이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장님, 그 여자는, 그의 목소리가 이성을 잃고 떨려 나왔다. 그 여자는 어제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제가 직접 해고한 강지우입니다. 감히 이 신성한 이사회에 저런 범죄자를, 당장 보안팀을 불러 저 여자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혹은 통제해야 한다고 착각했다. 그는 알렉산더 볼코프가 강지호의 배신 행각을 보고받고 그를 질책하거나
혹은 자신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는 지우를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결백과 공로를 주장하려 했다. 제가 저 여자의 끔찍한 범죄 행위를 직접 적발했습니다. 회사를 구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앉으시죠. 최 이사.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천둥 같은 권위가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의 모든 유리를 진동시키는 듯했다. 최 이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짓눌린 듯 저도 모르게 자리에 주저앉았다. 알렉산더는 상석에 앉지 않았다. 대신 그는 테이블 중앙에 서서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오늘 이 자리는 해고된 직원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최 이사에게 고정되었다. 이 자리는 볼코프 캐피탈의 심장부에 기생하며 제국을 좀먹어온 반역자를 처단하는 자리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알렉산더가 드미트리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 떠오른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시작은 서울지사의 한 법인 계좌, 그리고 종착지는 스위스의 제니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였다. 임원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지만 최 이사의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6개월간 서울지사에서 총 3억 달러가 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물론 본사의 승인이나 적법한 절차는 전혀 없었죠.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밝혔다. 최 이사는 이것이 끝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해야 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전부 강지우가 벌인 짓입니다. 제가 어제 발견한 것도 바로 저 계좌입니다. 저 여자가 자신이 개발한 불법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금을 빼돌린 후 저에게 덮어씌우려 한 것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우에게 떠넘기려 했다. 그는 지우를 증오의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저 여자의 컴퓨터를 압수해 지금 정밀 조사 중입니다. 곧 증거가 나올 겁니다. 저 여자는 스파이입니다. 경쟁사와 내통하고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배신자라고요.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알렉산더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조롱하는 듯한 시선으로 최 이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지우 씨. 알렉산더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최 이사의 주장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마침내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 복도에서 질질 끌려나갔던 비참한 애널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안전 가옥에서 민준이 준비해준 개인 단말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스크린 시스템에 연결했다. 최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회의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은 어제 저를 프로젝트 트라이던트 기밀 유출 혐의로 해고했습니다. 제가 경쟁사에 기밀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하셨죠. 그녀는 첫 번째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타임 스탬프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표시되었다. 이것은 최 이사님이 저에게 프로젝트 트라이던트 관련 업무를 지시한 이메일 수신 시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3분,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시간을 정확히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된 시각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2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가 최 이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정보를 그것도 3시간 전에 어떻게 유출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님, 최 이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조작이야, 네가 시스템을 조작한 거야. 회장의 힘을 빌려서. 지우는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다음 화면을 띄웠다. 조작이라. 그렇다면 이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화면에는 최 이사의 개인 태블릿에서만 접속 가능한 그가 수년간 몰래 사용해온 비밀 백도어 서버의 접속 로그가 떠올랐다. 어제 오전 11시 2분. 정확히 일치했다. 바로 이 백도어를 통해 이사님의 개인 태블릿에서 직접 경쟁사의 위장 계정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덫을 놓기 위해 이미 당신이 유출시킨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고 제가 접속한 기록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반발할 것을 대비해서 말이죠.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그녀의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것을 원했으니까요. 화면에는 최 이사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이 그녀의 워크스테이션에서 특정 알고리즘 파일을 복사하려다. 그녀가 설정해둔 다중 암호화에 막혀 실패한 기록이 떴다. 당신은 저를 해고하고 합법적으로 제 컴퓨터를 압수해 제 알고리즘을 훔치려 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이 당신의 비자금 세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했겠죠. 아니야. 거짓말이야. 최 이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한낱 애널리스트라고 무시했던 여자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천하의 배신자년이 감히 나를 모함해 네가 회장님을 꼬드겨서. 하지만 그가 지우에게 손끝 하나 대기도 전에 방향 쪽에 유령처럼 서 있던 드미트리와 또 다른 경호원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제압했다. 최 이사는 그들의 강철 같은 소나기에 붙잡혀 발버둥 쳤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흉하게 구겨졌고 포마드로 빗어 넘긴 머리는 헝클어졌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땀과 분노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알렉산더 회장님,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마녀입니다. 저 여자가 모든 것을 꾸민 겁니다. 저를 내치기 위한 함정이라고요. 그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알렉산더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경멸감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무가치한 것을 보는 듯한 공허한 시선뿐이었다. 알렉산더가 차갑게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당신은 이 지사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최 이사, 당신은 볼코프 제국 전체를 배신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이 방에서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인재의 손에 몰락한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컨퍼런스 룸의 뒷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회사 보안팀이 아니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알렉산더 볼코프 측 법무법인이 밤새 제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 자료들을 들고 있었다. 검사가 최 이사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 이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최 이사의 손에 은색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냉정한 금속성 소리가 회의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 이사는 모든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짐승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임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알렉산더 볼코프는 그들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최 이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지사의 부패를 뿌리 뽑을 때까지 감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첫 번째 전투는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최 이사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자 컨퍼런스 룸의 무거운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남은 임원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방금 전 끌려나간 상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알렉산더 볼코프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움찔거렸다. 최 이사는 암 덩어리의 일부였을 뿐 전부는 아니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지금 이 순간부로 서울지사는 그룹 본사에 직접 감사를 받게 될 것이오. 여러분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부패에 연루된 자 혹은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 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그는 선언했다. 스스로 결백하다면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시오. 그렇지 않다면 최 이사의 다음 자리를 예약하게 될 거요. 그는 드미트리에게 눈짓했다. 감사팀을 투입해 샅샅이 뒤져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드미트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알렉산더는 겁에 질린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회의는 끝났소. 단 강지우 씨는 잠시 남아주시오. 그 말에 임원들은 마치 사형 집행이 잠시 미뤄진 죄수들처럼 허둥지둥, 그러나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거대한 회의실에는 알렉산더와 지우 단둘만이 남았다. 조금 전에 살벌했던 공기는 사라지고 어색하면서도 기묘한 긴장감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지우는 밤샘 작업과 극적인 대치 상황으로 인해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알렉산더는 회의실의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다가가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다시 몸을 돌렸을 때 그의 얼굴에는 차르의 냉혹함 대신 카페에서 만났던 알렉스의 복잡 미묘한 표정이 어렴풋이 서려 있었다. 괜찮소, 강지우 씨.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 알렉산더는 그 호칭에 작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확고한 신념의 깊은 인상을 받았소. 최 이사는 당신을 짓밟으려 했지만 오히려 당신은 그를 심판했지.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귀한 보석을 발견한 감정사의 그것과도 같았다. 당신의 그 알고리즘. 민준이 밤새 분석한 바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더군. 그것은 단순히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윤리적 건전성을 측정하는 나침반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강지우 씨.
나는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소. 그는 숨을 골랐다. 볼코프 캐피탈 그룹 본사에 글로벌 리스크 혁신 본부를 신설할 생각이요. 뉴욕 혹은 당신이 원한다면 런던이라도 좋소. 당신을 그 부서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소. 당신의 알고리즘을 볼코프 제국 전체의 표준 시스템으로 도입할 것이요. 그것은 파격적인 아니 금융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당해고의 위기에 몰렸던 애널리스트에게 그룹 전체의 핵심 부서를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천문학적인 연봉, 막강한 권한,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그것은 모든 금융인이 꿈꾸는 정점이었다. 지우는 심장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녀의 신념이 이 거대한 자본의 심장부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알렉산더는 그녀가 감격했을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지우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감격 대신 그날 밤 빗속에서 그를 바라보던 것과 같은 맑고 단호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회장님,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알렉산더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인생에서 그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소?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는 저의 알고리즘이 윤리적 나침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침반은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제가 만약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룹의 일원이 된다면 저는 결국 볼코프 캐피탈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제 알고리즘 역시 언젠가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 그 예리함을 잃고 타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최 이사가 끌려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저는 이 제국이 얼마나 쉽게 썩어 들어갈 수 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안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저는 독립적인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대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하는 부와 권력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지우는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그녀가 밤새 안전가옥에서 고민했던 그녀의 진정한 미래였다. 대신 저는 제 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KJW 윤리적 분석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독립적인 분석 기관으로서 볼코프 캐피탈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회장님의 제안 대신 저에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의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볼코프 캐피탈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회장님의 제국을 외부에서 감시하고 내부의 부패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왕관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녀는 그가 찾던 칼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제국을 바라볼 또 다른 군주였다. 마침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알렉스의 미소가 아닌 알렉산더 볼코프의 진정한 미소였다. 강지우 씨, 당신은 내가 만난 그 어떤 금융인보다도 현명하고
또한 용감하군.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 좋습니다. 볼코프 캐피탈은 당신의 신생 기업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자본을 투자하겠소. 당신의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조건으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손이 굳게 맞잡혔을 때 그것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두 거인의 동맹을 의미했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볼코프 캐피탈은 향후 5년간 당신의 솔루션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겠소. 그리고 그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덧붙였다. 가끔 나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군. 파트너로서 말이지. 몇 달 후 서울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 파크원에 위치한 세련된 오피스 KJW 글로벌 리서치라는 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젊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강지우는 이제 대표 강지우라는 직함이 더 어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리스크 모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다. 최 이사를 포함한 서울지사의 부패 세력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볼코프 캐피탈은 알렉산더의 지휘 아래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강지우의 회사는 그 개혁의 핵심 파트너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인터폰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알렉산더 볼코프였다. 그는 뉴욕에서의 바쁜 일정을 쪼개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편안한 캐시미어 스웨터 차림에 그는 회장님보다는 알렉스에 가까워 보였다. 사무실이 아주 마음에 드는군, 강 대표.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도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알렉산더. 그녀는 이제 그를 자연스럽게 이름으로 불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상하 관계의 긴장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깊은 신뢰와 상호 존중만이 남아 있었다. 알렉산더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투자금과 함께 보낸 정갈하게 다려진 하얀 손수건이 들어 있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의 증표였다. 비 오는 날은 여전히 싫어하시오. 그가 넌지시 물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 가을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비가 두렵지 않았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제는 꽤 좋아합니다. 비가 와야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폭풍우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